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시면 건설업체 한 곳이 사망자 수가 연달아 나오게 되어서 영업 정지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산업체의 통계를 보면요, 거의 매년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전히 산재 발생 은폐율은 높은 사정이고요. 예. 현장은 늘 바쁘고 노동자들도 하루하루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 현장 일용직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용직이라서 산재 보상 안 된다, 하청이라 퇴직금도 없다, 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고용 구조부터 네. 임금, 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의 실태와 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이 시간엔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 보면 원청의 하청, 그리고 재하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맞습니다. 고착돼 있다고 네. 하던데, 이런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네.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거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근로자의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네. 임금 체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면요, 하청업체가 다시 하도급 주는 재하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하도급 줄 수 있지만은 그다음에 또 도서지역이나 상간벽지 시행공사에는 허용되고 있지만은 네.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관행처럼 재하도가 이루어지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원청에서는 하청업체에 우리 기성금, 기왕에 일했던 거에 대한 공사 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급했지만 하청이 다른데 금액을 사용하는 바람에 체불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물론 원천적으로 체불이 아예 발생하면 기성을 준 거 외에서 원청에서 직불 처리해 주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미 원청에서 기성금에 임금을 포함해서 줬을 때는 또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불법 재하도급으로 해당이 될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공정은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네. 건설사가 원청이라고 하면 철근이나 전기, 타일 등 개별적인 전문 업체가 담당하게 되죠. 근데 이 하청업체가 또다시 재하청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바로 불법적인 다단계 외주 구조가 발생하고 예. 있다는 거고요. 또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보지 않고 또 어떤 팀장제, 도급제 같은 명칭으로 다른 근로기준법을 벗어나는 이 구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예. 경우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또 사고가 잦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구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산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산재보험법하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하면 실제로 해당 현장을 지배관리하는 자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셨다고 하면 이 건설업에서는 특별하게 그 원청이 전체 건설업 금액 기준으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책임을 지는 구조라서 네. 산재가 발생해서 불이익이 보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원청이 안전조치 취하지 않았으면 안전보건법 위반이 되는 거는 또 변론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그 원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원청이 암묵적으로 하청에 어떤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압박이라고 하면 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실까요? 사실 지금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해요. 예. 그리고 아까 뭐 간단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산재가 원청사가 일단은 광급공사나 이런 걸 수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수주 과정에서 이런 산재 발생률이 높으면 입찰 시 감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리고 또 보험료의 주된 인상 요인이 되는 거죠. 산재 예. 발생은. 예. 그래서 이게 원청이 산재가 잡히지 않도록 하청업체에서 알아서 정리하라는 압박을 가하게 되죠. 아하.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졌긴 한데요. 여전히 공상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이 제하도 업체들, 하청업체들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상 합의라고 했을 때 네. 뭐 공적인 업무로 좀 다쳤을 때 이런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았는데 네. 합법적인 제도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산재법이나 다른 노동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네. 예, 근데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의미는 산재법에 의한 산재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보상 처리해 준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상 처리해서 우리가 산재로 보상받는 것보다 많이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합의에 응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많이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는 네. 나중에 요양급여 외에도 장애급여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재요양 신청을 해서 또 재요양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뭐 공상합의 그 추가 보상 회피가 가능하니까 네. 산재 처리가 나을 수 있거든요. 예. 물론 공상 처리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산재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 청구 가능은 하세요. 네. 네. 당장에 좀 보상 범위가 커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따르기보다는 산재 처리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맞습니다. 예, 일용직도 이 산재 적용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루 그날 가셨는데 그날 네. 다치셨다고 하더라도요. 네. 일용직, 상용직 불문하고 다 근무하다가 일하다가 다치셨으면 산재 보상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네. 종종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이 경우에는 이 업무 관련성을 많이 따지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법에서 유형을 정해놨거든요. 그 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부수적인 행위, 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한 사고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따지게 되고 그 인정 여부가 중요한데요. 네. 사실 이제 건설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육체 노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는 뭐 관련성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불승이 나는 사유가 기왕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기왕증. 이 기왕증이라는 거는 네. 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 이전에 이미 그 재해자 다치신 분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불승인하게 되거든요. 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현장직 노동자들에서는요. 그러면 네. 이렇게 산재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불승인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우리는 이제 공식적인 뭐 기관에서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에서 90일 이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심사 예. 청구에서 불승인 받으면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심사 청구는 모두 최초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심사 청구에도 불승인 나면 그때는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아하, 심사 청구하고 재심사 청구도 하고 네, 그러고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 사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4대 보험 가입을 좀 꺼리기도 하고 네. 회사에서도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가입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이런 게 허용되는 건가요? 사실 허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일용직 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받아가는 실수령액을 높이길 원하시고 그렇죠. 회사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고용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일 단위인 일용근로 계약이라도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서 고용산재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고를 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네. 국민연금이나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 건 되게 꺼리시더라고요. 여전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적용되고 있는 거는 일용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일용, 상용 불문하고 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연금은 한 발 더 나가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 아까 8일 이상 60시간 못 했더라도 월 급여가
원로임이 22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렸으면 가입해야 되는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 구조라고 하면요. 실제로는 8일 넘게 일을 했는데도 네. 뭐 근무 일수를 줄인다거나 네. 급여를 낮춰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네. 이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상호 간에 이제 그 욕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회사에서 한 현장에서 계속 일하지 않고 중간 끊는 방식. 조금은 여기 현장, 다른 현장에서 넣는 방식을 구사하거나 아니면 예.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회피를 시도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수를 줄여서 만약에 이분이 20일 했는데 일수를 줄이면 일당이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당이 높아지면 여기에 따른 세금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 결국에는 이 건강과 국민연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근로자만 부담하는 영역인 소득세, 주민세가 높아지는 그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에서는 많이 감독을 하는 건 제가 보지는 못했고 네.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나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런 회피에 대한 걸 적발해놓고 소급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일용직 근로자분들 보통 어떤 식으로 급여를 받나요? 사실 우리가 하루 단위로 일하니까 일용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일당으로 돼 있으니까 매일 줘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옛날처럼 막 현금 봉투.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 안 하죠. 다 거의 계좌이체죠. 네. 원래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일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일당을 근무한 일수를 곱해서 월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계약이 일당제 형식이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 일당이 만약에 20만 원, 2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순수하게 기본 일당이 아니고 이 역시 포괄 일당제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월급제면 이 월급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그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다시피 포함해서. 네. 일당에도 그걸 비율제로 분할해서 나눠서 계약하게 돼요. 오. 네. 일당만 지급되고 다른 수당이 없는 네, 게 맞습니다. 이것도 합법적인 건가요? 네, 그 구조입니다. 특히 네. 왜냐하면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도 그렇고 공정도 그렇고 이 근무 여부가 불확정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표준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어떤 우리가 틀에 박힌 어떤 우리가 회사에 딱 9 to 6, 9시부터 6시 하는 그 구조를 띠고 있는데 네네.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네. 끊기니까. 그래서 이런 불확정 리스크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회사의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법도 준수하고 그런 데 있어서 부가적인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포괄 일당제를 많이 계약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네. 근데 이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장에서 뭐 한 10일 정도 일하고 다른 현장에 가서 15일 일하고 나머지는 날씨 때문에 쉬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현장보다 우리 현장에 일을 덜 했으니까 전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 이분은 그냥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라는 회사의 주장이 네, 있지만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우리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식을 차용해요. 예. 그러니까 사주 평균에서 일주 15시간 이상이면 월 평균 15시간 이상이 나오면 그 사주를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네.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지 않으니까 최종 3개월간의 급여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퇴직금 발생 액수가 달라져요. 최종 네. 3개월치 임금 네. 그다음에 어떤 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거는 일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을 취합니다. 평균을 다 네. 곱하고 365일 그렇죠. 하루씩으로 일일 나눈. 평균 임금 네. 곱하기 30일 평균적인 한 달 급여를 네, 네. 재직 일수만큼 주는구나, 재직 연수만큼 주는구나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일 평균 임금은 퇴사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 3개월의 임금 총액이 일을 많이 했던 달이 많으면 네. 퇴직금도 높아지고 그렇죠. 아니면 아예 어떤 이유에서 적어졌다고 하면 일이 없어서 적어졌다고 하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구조를 취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넣어지면 통상임금 적용시켜 주도록 돼 있지만 일용직이니까 통상임금 얼마로 봐야 되나 이
이걸 그렇죠. 급여 일당을 다 통상 1급으로 봐야 되냐 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뭔가 이제 갑자기 막 한 석 달 정도 일을 네. 막 몰아서 많이 한다 싶으면 네. 약간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시킨 거기도 하고 일용직에 일하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이게 사후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논란거리가 많은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일용직 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연차제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연차도 사실 사후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1년 미만 근로하면 1개월 만근하면 만근 여부를 파악해서 하나가 생기는 네, 거고 네, 네. 또 1년에 80% 이상 출근율을 채우면 1년 되는 날 15일이 발생하거든요. 예. 아, 그런데 이 일용직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이 없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나오기도 네. 하는데 이걸 회사의 휴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의 결근으로 볼 거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연차가 발생해? 네. 단시간 근로차처럼 줘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 부호가 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일당의 연차 수당까지 포괄해서 포괄 일당제 계약을 취하게 되고요. 또 네. 일용 현장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 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이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연차를 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네. 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DJ DOC의 여름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어온 문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094님, 폭염 작업 시에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 규모가 작고 근로 인원수가 적어도 해당됩니까? 하셨어요. 네, 해당돼야 됩니다. 폭염에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휴식을 주고 주지 않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1시간에 20분 휴식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1312님도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요. 33도 넘으면 휴식 시간 꼭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적 시원한 곳에서 온도계로 측정을 해서 이 온도가 안 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꼼수 어디에 심갈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 사실 이 온도계로 측정해서 넘는 온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체감 온도 산정 방식에 따라서 그 그렇죠.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산정식은 그 뭐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포털에다가 그 뭐 체감 온도 산정 방식이라고 하시면 나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 체감 온도도 아니고 정말 온도계를 에어컨 앞에 갖다 놓고 뭔가 측정하고 있다. 네네네. 네, 이거는 뭐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죠. 노동청에. 네. 그렇죠. 노동청에 뭐 그거는 요즘에 산업 안전이 유독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노동청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6869님, 남편이 일용직으로 종종 일을 했는데 최근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일을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산재 적용 안 되는 거죠? 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산재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고성과 질병성이요. 예. 그러니까 업무 중에 사고로 다쳤다고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질병성일 것 같아요. 이 질병성은 뭐 만약에 그 많이 불성이 나는 이유가 기왕에 이 허리가 계속 아파 오셨고 뭔가 치료 이력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불성이 나는 사유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명확한 좀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넘어지거나 추락해서 다친 경우라면 그렇죠. 사고성이 해당이 내가 되겠고요. 언제 어떻게 해서 그때부터 허리가 왜 아팠지라는 거 어떤 딱 꼬집을 수 있는 이벤트가 분명한 있습니다. 네. 이벤트. 그래서 질병성이라도 이 건설 현장에서 유독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8809님, 인력 사무실에서 하루 일할 사람을 구했는데 일하다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인력 사무소에서 와서 우리 현장에 와서 일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산재는 원청이 책임지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그 원청을 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하. 그 원청에서 어떤 그 보험 가입한 걸로 처리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0156님, 최근 뉴스를 봤는데 이 무더운 날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찌감치 퇴근하고 외국인 근로자만 현장에 남아서 지키다가 쓰러졌다는 기사 봤습니다. 이런 차별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뭐 어떤 경우인지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무더위 폭염에는 뭐 국적을 가려서는 안 되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도 뭐 구분이 안 네.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